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M의 박세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집 한쪽에 제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모아놨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간편한 일회용품 사용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점점 늘고 있죠. 하지만 쓰레기를 배출할 땅은 한정돼 있고 집 주변 소각장이나 쓰레기장은 님비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저는 쓰레기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생활 실천을 돌입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 0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뜻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직접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로 웨이스트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인데요. 세척해서 다회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옷장 제습제인데요. 커피 필터에 식품 안에 있던 제습제를 넣고 여기에 천연 오일을 함께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필 스테이션에서 담아온 샴푸인데요. 리필 스테이션은 다회용기에 샴푸나 세제 등 이 리필형 제품을 소분해 담아가는 곳입니다.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고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 있게 친환경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실천해 보시죠. 저 박세정 MC 여러분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미뤄도 지구를 살리는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활동 제로 웨이스트 함께 해보시죠. 그럼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로 가득 찬 포커스M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그린 인터뷰에서는요, 일명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효과적인 분리배출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자원순환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이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하고 연간 약 1,000만 톤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도약, 그린 인터뷰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분리배출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손꼽히지만 막상 실제 재활용률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버리는 많은 자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관련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시자 국내 최고의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시는 홍수열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자, 먼저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문제 그러면 우리는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잘 치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쓰레기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비가 일어난 거죠. 소비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원의 채굴과 생산이 일어난 겁니다. 쓰레기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자원의 채굴과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를 운반하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쓰레기 발생 전후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원의 소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와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 문제를 모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 흐름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를 잘 치울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원 소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 전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 전체의 생물들의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대규모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세 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삼중 행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간의 물질 소비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구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막대한 인간의 물질 소비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자원의 채굴과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 그리고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를 잘 치우기 이전에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3R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Reduce, Reuse, Recycle. 이것을 3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다음에 재사용을 하고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재활용을 해서 소각이나 매립되는 양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듀스예요.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이 되니까 소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재활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소비라면 불필요한 소비라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페트병이 재활용이 잘 되는 것이니까 페트병 생수를 잘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페트병 생수를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굳이 페트병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정수기 물을 마시거나 집에서 수돗물을 끓여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페트병 생수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친환경적인 소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오래 쓰고 일회용품 소비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소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돌려주는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쓰레기 배출에 실천함으로써 쓰레기가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개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어려워요. 개개인의 실천을 넘어서는 시스템과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들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잘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사용, 재활용이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올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 그리고 재활용 전 단계에 걸쳐서 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인데요. 시스템만 바꾸면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화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텀블러를 든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텀블러조차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실천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변화되는 노력, 두 가지 모두가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분리 배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문제예요. 자꾸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쓰세요. 분리수거는 누가 하나요? 지자체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 배출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자체가 분리수거를 잘 하는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해야 할 올바른 실천은 분리 배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것들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리 배출을 하는 겁니다. 분리 배출 표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하겠다는 정부와 생산자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에게 지불한 것이고요. 생산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걷어서 재활용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돌아가고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한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릴 때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는 재활용품으로 공짜로 배출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표시한 겁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재활용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리배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분리배출하는 것까지가 소비자의 역할인 것이고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분리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분리배출까지 했는데 왜 재활용을 하지 않느냐라고 소비자가 따져야 될 문제지,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피가 너무 작은 것은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부피가 아주 작은 것들은 선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분리배출 방법으로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것은 재활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선별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큰 것을 부피가 작게 만드는 것도 선별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네 번째로 분리배출과 관련된 기본 원칙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분석이죠. 비우고 헹구고 라벨은 분리하고 서로 섞지 않는다. 이 비행분석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이 비행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압축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헹궈서 깨끗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깨끗하게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것은 분리배출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도 예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던 쓰레기에 대한 지식을 다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쓰레기에 대한 지식을 너무 잘 아셔서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쓰레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박사. 쓰레기 같은 박사는 아니고 네. 쓰레기 같은 박사인 줄 알고 되게 막 부르는 거 주저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요즘에 좀 바쁘신 일이 늘으셨다면서요? 왜냐하면은 이제 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환경 위기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맞아요. 쓰레기 문제도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가 백수로 노는 게 세상은 더 좋아지는 거죠. 제가 바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더 쓰레기 문제로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쓰레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거, 이게 배우는 것부터 어떤 계기를 가지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실제로는 이제 독학을 많이 한 거죠. 제가 환경대학원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일하러 가게 된 곳이 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줄여서 쓰시협. 스시업이요? 네, 쓰시협. 초밥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 약자인데요. 여기에 그 활동가로서 일하게 됐어요. 아, 정말요?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쓰레기 문제를 탐구하는 그런 일을 직장으로 갖게 된 것이죠. 원래 조금 쓰레기 분야에 항상 관심이 있으셨네요. 원래 대학원에서 쓰레기를 주제로 논문을 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더 현실적인 쓰레기 문제 탐구까지 가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는 것 같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제때제때 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각자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이야기, 시민들의 불만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네. 중간에 이것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쓰레기를 해설해주는 쓰레기 해설가, 네. 쓰레기와 관련된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쓰레기 통역가가 통역가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쓰레기 네. 문제 해설가입니다. 아, 정말요? 쓰레기 문제 통역가입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자원 재활용률이 통계치에서는 한 70%라고 나와 있는데 막상 실상은 10% 미만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의 한정에서 보면 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60%예요. 60%요? 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60%가 재활용되는 걸로 통계로 짓게 되는 건데요. 이 수치가 조금 과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재활용으로 봐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태우는 거는 리사이클링으로 분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제 기준에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태우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과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게 한 10%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은 50% 정도죠. 50%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한 20% 정도거든요. OECD 국가의 평균 재활용률이 한 35% 정도 돼요.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높은 편입니다. 자꾸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의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잘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비하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전 세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재활용을 매우 잘하는 국가다. 양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특집으로 다뤘는데요. 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제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이런 체계를 갖춘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미친 나라다, 우리나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98%까지 재활용하는 나라에 전 세계 국민들은 한국을 배워야 돼 이렇게 극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은 네.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전국적인 체계를 갖췄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나라에도 보면 선진국에서 보면 지역 단위로는 잘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체계를 갖춘 나라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될 지점들이죠. 좀 잘 되고 있는 분리배출의 분야, 그리고 좀 안 되고 있는 분리배출의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종이 쪽은 양적으로 보게 되면 재활용률은 높은 편이고요. 플라스틱이 제일 문제죠.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도 페트병 같은 특정 품목은 재활용률이 거의 한 80% 정도 돼요. 그런데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조금 재활용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평균은 9% 정도고 재활용률이. 네.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한 30%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연구자마다 20%에서 뭐 40% 이렇게까지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제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한 30% 정도 내일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9% 정도잖아요. 네.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보면은 3배 높죠. 그러네요. 근데 3배 높아봤자 30%예요. 도토리 키적인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빨리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네.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잘 재활용할 것인가.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해도 그 배출 방법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 복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라스틱을 그만큼 복잡하게 사용을 하니까 분리배출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재질별로 재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트, PE, PP, PS 이렇게 플라스틱은 재질이 있어요. 재질별로 녹여서 재활용을 해요.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재질이 섞여버리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려면 같은 재질끼리 따로따로 선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일단 네. 많은 많은 재질들이 있고 그리고 이 재질들끼리 서로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 분리배출 표시에서 other, 이제 기타라고 표시된 거 있죠. 네, 봤습니다. 예, 그게 여러 재질들이 섞여 있는 복합 재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복합 재질이요. 그러니까 여러 재질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녹여서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재질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네. 너무너무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요. 대신에 쓰레기로 처리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분리배출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 제품들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현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어떤 걸 넣어야 할지 그 제품별로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걸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리배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종류별로 몇 가지 약간 쪽집게처럼 몇 가지만 이제 집어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일단 종이 같은 경우에는 양면이 비닐 코팅된 건 안 됩니다.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도 안쪽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면이 코팅된 것까지는 폐지로 분리배출을 해도 괜찮다. 다음에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은박지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기름종이 안 되고요. 다음에 키친타올이나 핸드타올 같은 것들도 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종이팩, 그 폐지로 배출하시면 안 돼요. 아, 정말요? 그래서 종이팩 분리 수거함이 있으면 이쪽으로 배출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민센터로 가져가셔서 화장지로 교환을 하셔도 되고요. 유리는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거울 요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에 페트병, 라벨은 제거하셔서 라벨은 비닐로 분리 배출하시면 되고요. 마개를 열고 밟아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마개를 닫아서 그 페트에 알루미늄 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최근에 네. 이걸 캔 시머 용기라 그래. 캔 반드시 알루미늄은 페트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페트에 담배꽁초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비닐료 배출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일단 PVC가 안 돼요. 특히 업소에서 쓰는 랩들 비닐로 배출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그 양파망. 네. 과자봉지 라면 봉지 보면 속에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거든요. 이거 재활용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거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비닐은 그냥 다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그 뽁뽁이 같은 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다 비닐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유리병의 라벨, 종이 라벨 안 떨어지잖아요. 네. 유리병 종이 라벨은 그냥 재활용 업체에서 분리해요. 그래서 안 떼도 괜찮습니다. 소장님의 키워드 중에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키워드가 또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제로 웨이스트는 세 가지 제로예요. 네. 쓰레기 발생량 제로, 소각 매립 제로, 쓰레기 독성 제로. 이 세 가지 제로가 가리키는 실천 지침은 소비를 가능하면 줄이자.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가야 된다.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을 해서 소각과 매립을 줄여가야 된다. 플라스틱 같은 좀 더 독성 있는 쓰레기는 줄여가야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소비를 특히 더 줄여야 된다. 이거 다 지키려면 사실은 어려워요. 숨을 안 쉬어야 돼요. 숨 쉬고 우리가 소비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제 레스 웨이스트가 되겠죠. 줄이는 거. 그렇죠. 좀 덜 쓰자, 레스. 덜 쓰자. 레스 웨이스트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제로 웨이스트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의 소비의 실천 방향은 저 제로 웨이스트 소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변하자.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 레스 웨이스트부터 시작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제로 웨이스트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자. 이 의미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ESG는 뭐뭐다라고 한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ESG는 그 환경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ESG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우리의 그 기업들의 변화의 몸부림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으려면 ESG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정부가 ESG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도록 규제로서 밀어줘야 돼요. 자발성이 좋기는 하지만 네. 환경과 관련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G는 매우 좋은 개념이고 아름다운 개념이지만 네. 규제 없는 ESG는 허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원순환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분리수거가 과정 중에서는 완벽한 분리수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더욱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분리 배출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떠오르는 사회공헌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슈엠입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가축부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과 고체연료 품질 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축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로 매년 자동차 110만 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반성장연구소와 소셜밸류가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ESG 청년 웹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7일 스탠포트 호텔 코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환경보호 활동, 기업의 ESG 실천, 가족 단위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웹툰으로 ESG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ICAE 2024 ESG 투게더 컨퍼런스가 지난 29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ESG 전문가와 청소년 리더,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 청소년들이 1년간 실천한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인 SDGs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돼 기출가 주목됩니다. 한국 ESG 학회와 전자신문이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한국 ESG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시상식에서는 올해를 빛낸 K-ESG 주인공을 선정해 공공, 의회, 기업, 교육, 의료 등 10개 부문에서 56개 모범 사례를 채택할 예정인데요. 이번 시상식을 통해 ESG 실천에 따른 효과 분석으로 더 많은 ESG 동참을 이끌어내고 K-ESG 스탠다드 마련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1월 28일부터 양일간 2024 글로벌 ESG 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 첫 번째 날에는 국내 ESG 공시 기준 및 기후 공시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공시 등이 실시됩니다. 이어 마지막 날에는 생물 다양성 글로벌 동향 및 국내 기업 대응, TNFD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및 자연 관련 재무 등이 교육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지난해 기업의 평균 사회공헌 지출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3일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업 한 곡당 사회공헌 지출액은 160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최고치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사회공헌 지출 금액은 총 3조 5,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지역희망 나눔재단에서 지난 7일 마을 공동체 시설인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지에 1억 6천만 원 상당의 필요 물품을 지원합니다. 재단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상생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펼쳤습니다. 김인 MG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물품 지원을 마을 내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강화되고 마을 공동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9일 주택관리공단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두 공단은 함께 마련한 기부금을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는데요. 이 기부금을 통해 구매한 난방용품을 화정주공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49세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3일 취약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홀몸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집수리 대상자에게는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 콘센트 등 전기시설 보수 및 단열재 시공 등을 실시합니다.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는 서울 여의도 콘레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지난 5일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4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데이터 경제에서의 인권 리스크 관리, 재생에너지 투자, 그린워싱, 사회적 투자 및 금융 관련 4개 주제별 분과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UNGC의 ESG 개념 제창 20주년을 맞이해 지난 ESG 여정을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엠이었습니다. 이어서 듣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체험 선행 현장, 채선현에서는요. 이번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보문복지 사랑채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 비대면 업무 확산에 따라 통폐합된 한 금고가 공감 무상 대여를 통해 주민의 복지관이자 이 사랑방으로 재탄생한 곳인데요. 기부와 나눔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쓰고 있는 공간에서 어떤 선행 체험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의 선행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선행 현장 채선현의 박세정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입니다. 이곳에 비대면 업무 확산에 따라 통폐합된 금고가 새로운 장소로 변신했다고 해서 왔는데요. 바로 보문복지 사랑채입니다. 금고에서 공간 무상 대여로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에게 이곳은 사랑방이자 작은 복지관으로 통합니다.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이 공간에서 어떤 체험을 할지 저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에는요, 분명히 이 글씨가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왼쪽 거는 대중교통을 알려주는 앱이고요. 오른쪽 거는요, 택시를 불러주는 앱이에요. 눌렀는데 그대로 5분 있다가 택시를 또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적용이 된 거예요. 취소. 이렇게 하면 카드에 아, 그래요? 우선 이거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업무하시는 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시작하도록 할 텐데 보문복지 사랑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전 이승달 고모님께서 MG 새마을 금고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또 나눔을 하기 위해서 이 나눔 공장을 하자 해서 더불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랑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의류가 보이는데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디지털 패션 센터가 있는데 센터장님께서 많이 거기에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문동에 또 미타사, 보문사가 있잖아요. 대표하는 쌀도 지원도 해주시고 아이고, 네.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나눔 냉장고 저 물품은 또 어느 분들이 후원해 주실까요? 여기 물품 판 돈으로 또 일부는 채우고요. 네. 그리고 물품 이렇게 동네에서 또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하신 분들은 갖다 또 주셔서 또 넣기도 하고 그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로 여기 보문복지 사랑채 오셨나요? 뭐 없는 거 채워놨다가 없으신 분 조금씩 갖다가 드시라고. 오늘 이렇게 기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이 나눔 냉장고에 기부를 평소에도 하세요? 네, 가끔.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식용유하고 햄. 저도 이 햄이랑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러면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직접 냉장고에 넣으시는 거예요? 네, 오. 넣어놓으면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골라서 네.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아,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눔 냉장고가 쓰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따뜻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눔 냉장고 혹시 몇 번 사용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나눔 냉장고를 이용한다면 이 물품 내가 필요하다. 네. 오늘 그런 게 있으세요?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보면서 한번 예, 정하시겠어요? 예. 한번 이렇게 열어보셔도 되니까? 오. 벌써 바로 열자마자 고르신 건가요, 혹시? 예. 지금 가져가시는 거 여기 기입 좀 해주시고 가져가시면 되시거든요. 담아서 와, 예쁜 장바구니도 득템하셨습니다, 지금.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이게 혹시 재료가 어떤 거예요? 양말목이요. 양말목이요. 양말을 사면 여기 앞에 테두리 있잖아요. 네. 여기를 이제 봉제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잘라내야지 깔끔해지잖아요. 아, 이거 저도 해보고 싶은데 혹시 알려주실 분이 있을까요? 한 구멍에 저기 두 개를 넣고 하나를 넣고 두 개를 넣고 하나를 넣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끼워. 끼우고 잡으면 얘를 때 두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오케이.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으로 해서. 어르신 어렵진 않으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어려워?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나무 속에 든 글도 배우는데 이거 보고 해야지. 아니 전 좀 말을 어려운 해. 것 같던데 이거. 처음에는 아니에요? 다 어렵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쉬우시다 이런 말씀인가? 재밌죠. 노인네 이런 거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들어놓이는 시간에 와서 이거 하고 즐겁고 웃고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이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불평을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왔다 갔다 쉬었다 가게 해주고 더울 때는 들어와서 쉬었다 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거 방석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이 하신 거를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가지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남는 거는 또 저희가 판매도 하고. 어떻게 하실지 정하셨어요? 할 거예요? 바로? 좋은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또 동참하시는 거구나, 어르신. 그렇죠? 저는 어때요? 이걸 하고 있는데? 잘해요, 잘해. 오 진짜 대충 잘한다.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예뻐요. 그래요?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경쟁심도 생겨갖고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약간 이렇게 나 이 정도 했는데 대박이다. 어느 정도니? 약간 이렇게 여기는 여기서 1등 어르신은 누굴까요? 일부러 하셨대. 다 잘해요? 다 1등이에요? 다 못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다 두고 가신 거를 이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갖고 판매하려고요. 판매요? 네. 우와. 어르신들도 네. 뿌듯하시고 그쵸. 저희도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희 지금 많이 모아놨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방석, 이거는 갈매길, 갈매길. 가방도 가방도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맞아. 귀여워. 어떤가요? 괜찮아요? 이뻐. 금고 사무실을 무상 임대받아 희망을 꽃피우는 공간으로 태어난 보문복지 사랑채. 오늘 체험해본 이 양말목 공예나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그리고 저소득 가정 주민들에게 무상 지원되는 식품들로 가득 찬 나눔 냉장고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옷장만도 하고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니 일석이조죠. 여러분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최선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선행 현장 최선현의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최소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돼 자연에 방치되고 있죠.
그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제로 웨이스트, 우리가 모두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음식 재료와 음료 포장 시 다회용기 사용,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그리고 무분별한 소비 줄이기. 이 4가지 방법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 함께 실천해 보시죠. 그럼 아쉽지만 포커스엠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엠의 박세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